네, 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박진영은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이슈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출은 민주진영 박진영, 서울의 소리, 시사의 본격, 남태호 TV 등등등은 혹시나 신청이라든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 공동으로 송출해 드립니다. 네. 제가 한 시절 카피레프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유경제 저작권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쓴 책도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다 한번 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눠드릴 의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놓겠습니다. 연말이 다 돼가는데요. 요즘 지난주에 왜 빠지셨어요? 몸살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요. 저도 좀 이제 선거가 이제 그 국면에 가까이 시일이 다가왔잖아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 독감이 좀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좀 감기가 좀 들었어요. 아침에 병원 갔다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고 나서 이제 면역력이 오히려 좀 낮아졌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살짝 나쁜 균에 늘 이렇게 좀 노출되는 게 좋을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 흙도 먹고 그렇게 그렇죠.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영신님, 윤정선님, 푸른소나무님, 그린그린님 들어오셨고요. 혜인님 늘 감사합니다. 선익현님도 감사드리고요. 가볍게 무신 혜님이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역전의 농사님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서울의 소리도 지금 좀 들어와 계시죠? 네. 인사 좀 한번 나눠주세요. 또. 지금 제가 지금 같은 걸 보고 있어요. 그래요? 서울의 소리를 보세요, 빨리.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님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지난번에 그 용산 앞에서 농성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이후에 아직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대외 활동을 못 하고 계신데 아마 이번 주 촛불 집회는 못 나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좀 몸을 추스리셔서 나가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정재택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안혜옥 선생님, 우리 백은종 선생님 이제 세 분이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전국을 저희하고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셨는데요. 우리 참 어른들 삼총사의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세배 한번 드릴까요? 자,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게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성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고인이 되신 이성균 배우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발인이었고요.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24년간 배우 생활하셨고요. 오래 하셨네 생각보다. 향년 48세. 이분이 한혜종 일기 출신이세요. 한혜종 출신이에요? 당시에 이제 동기들이 장동건, 오만석,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는 오신환 전 국회의원. 근데 한혜종이 생각보다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대입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생각나는 게 저는 화차도 생각나고. 화차 영화로 하면은 뭐 끝까지 간다. 내 안의 모든 것. 사실은 이제 미국 배우 조합상을 받은 기생충. 이제 하얀 거탑 2007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고인께서 받기 시작을 하셨죠. 이제 기생충에 출연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계신 배우네요. 그렇죠. 그 실제로 고인이 마지막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난 정말 용이 됐다. 꿈꾸는 것 같다. 나의 연기 자체가 하루하루의 일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생전 인터뷰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오히려 이제 드라마인데요. 나의 아저씨.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남성들이 요리할 때 셰프. 파스타.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안타깝고요. 너무 슬프고요. 국민들이 다 애도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야기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마약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과잉이라고 할 만큼 오버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당시에 사복 형사들이 마약 수사 관련해가지고 현장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뭐 안전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됐고요. 결국 뭐냐면은 마약 수사에 대한 과잉이 나머지 치안과 안전을 무력화시킨 측면이 있고 또 마약 수사에 대한 과잉이 이 우리 이성균 배우처럼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까지 만들어갖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국민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뭐 필리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허위 사실이었고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3일부터 24일간 이제 마지막 3차 조사였는데 19시간 밤새 조사를 받아요. 근데 연예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지하로 들어가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지하에 기자들, 언론인들이 인파가 몰려서 기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야기할 때 검찰 그다음에 언론이 공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이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그걸 또 기사화되고 기사화되면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설명할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 그게 피해 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형법 126조에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다는 것은 중대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법 126조가 조문에는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다는 건 지금까지 처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심하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행위들을 검찰이 주로 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했고 그러니까 재판 받을 일이 없으니까 판례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라고 또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헌법에 대한 위반이고요.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또 형법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성균 배우의 첫 보도가 난 날이 김승희 의전비서관 전 자녀 학교 폭력 보도 같이 나온 날이에요. 용대실의 김승희 의전비서관이요. 저기 덩치 좋고. 그 코바나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과 보수 언론이 협작을 해서 만들어낸 이 괴물들이 결국은 고 이성균 배우의 슬픈 소식을 사실 이제 만들었다. 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와 GD 수사가 나왔을 때부터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그 정권이 이 국정 이 민심 위반을 물타기 하려고 또 연예인 때려잡기 하는구나라는 이제 의심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또 어제 난 기사 중에 진중권 시기사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이 왜 연예인 마약 사건에 정치권이 끼어들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검경 수사권 분리했고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왜 검찰 잘못도 아닌데 또 검찰 독재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이게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진중권 씨가 문화평론가라고 하는데 영화도 안 보나 봐요. 모든 영화 한번 보세요. 마약 수사하게 되면요. 지휘 대부분 다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활비도 안 깎고 그대로 준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검찰 탓으로 돌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따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생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별별 소리 다 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치권이 지금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법의 126조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또 우리 이성균 배우 측에서
3차 수사할 때도 계속 이제 그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본인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네. 그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악마화되는 거고 경찰청 훈령을 보면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 16조가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의 촬영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 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허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물어봐요.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냐 물어보니까 어겼다 안 어겼다 단정해서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겼다는 뜻이네 참. 네. 그리고 인천 경찰청장이 이제 앞으로는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소홀하지 않겠다. 죄송한데요, 사람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재발 방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된 다음에 재발 방지. 이게 3단계예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성균 씨가 굉장히 억울했던 게 3차 19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 이성균 씨는 그 좀 3억을 받은 분 한 번가 공갈제, 이성균 씨가 공갈제로 좀 소송을 또 걸었잖아요. 또 5천만 원을 받은 이 두 분이 계세요. 예. 이분들의 수사는 지금 2달이 지나서 이제 어제 이제 들어갔죠. 어제. 네. 그리고 19시간 동안 사실 이성균 배우는 이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이성균 배우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싶다 하는데요. 네. 19시간 중에 그 밝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면서. 자기가 수사를 받고. 네, 본인에 대한 내용을 수사를 받고 나는 이들에 대한 진술로 지금 검경에서 얘기를 하니 네네. 난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공갈죄를 왜 걸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함을 밝히겠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제발.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묵살을 하고 그 당시 수사관이 그 이제 A 씨, B 씨 두 분이죠. 그 중에 한 분을 성을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 이제 백종훈 뭐 씨 이래야 되는데 뭐 종훈이가 종훈 씨가 이러니까 이성균 배우 입장에서는 왜 나는 내가 억울한데 저들과는 저렇게 저들은 친분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수사하는 사람과 피의자는 친해졌는가? 근데 이제 검사들 특히 이제 수사 저도 뭐 국회 있을 때 압수수색 받고 이제 그 대구지검에서 이제 받아봤는데요. 심리를 굉장히 힘들어요. 친한 척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나를 위해서 더 압박을 주는 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게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영장 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면 몰수지. 그렇죠. 자, 저희가 조상호 변호사가 SNS에서 올렸던 내용을 어떤 분이 정리를 하셨어요. 이성균 배우에 관한 일지인데 한번 올려주시고 요 순서대로 우리 백종훈 박사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자, 마담에게 협박당하고 3억 넘게 뜯김 정확하게 이제 두 분에게 이 마담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예. 어제 기사에 보면은 이성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아기 안고 구속 심사 출석 했던 그분입니다. 이분이 그 음성 녹음 넘긴 분이네. 사람을 계속 죽음에 몰아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담 이제 3억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5천만 원. 최초 시작은 이성균 본인이 마담을 경찰에 신고하죠. 마담이 협박하니까. 예, 협박을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히려 신고자인 이성균 배우에게 당신 마약한 거 아니냐 혐의가 있다. 태세 전환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 기사 나오자 경찰 조사도 받기 전에 언론에 이성균 배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때 이미 조선일보 등에서 헤드라인에 이성균을 뽑아요. 마약 이성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야.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헤드라인에서는 마약 한 것처럼 이미 이제 취급이 돼가지고 미닫이 팔기로 하고 있죠. 헤드라인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죠. 헷갈리게. 이따가 교수님께서 또 유서 공개 내용 또 말씀 주실 건데 또 간이 검사 음성 나왔죠. 정밀 검사 음성 나왔죠. 다리털 검사 해보자. 음성 나왔죠. 무게가 모자란 것 같다. 더 채취해서 해보자.
또 음성 나오니까 신종마약은 검출 안 된다. 또 이게 또 기사화됩니다. 왜냐하면 검경에 무리한 지금 수사가 들어갔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니. 그렇죠. 예. 아, 신종마약은 또 검출 안 된다. 신종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박하고 공갈 돈을 갈취한 그 분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이재명 대표 때 수사 때 나왔던 얘기예요. 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묘해서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수상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성균 배우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제작사와 또 CF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0억 원 이상의 이제 또 손해를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위약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사 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 설치하고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훈령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19시간 밤샘 조사받고 나올 때도요. 보내줘야죠. 그걸 또 기자들과 만나게 합니다. 또 사생활 관련해서 카더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게 되고요. 경찰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이 일부 기사로 생중계 되고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피사실 공표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당일날 빨대 사용해서 코로 흡입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참 웃기는 게 마약을 빨대로 하나요? 그 영화 독전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저희가 경찰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마약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사라든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 빨대를 사용해서 한다는 게 그럼 이게 여러 번 해봐야지 그게 되지 않을까요? 코로 가루를 그 영화 독전 보면 이렇게 가루로 해갖고 하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음성이 계속 나왔다는 건 이분이 마약을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선수들 프로들이 하는 수법을 썼다. 이 의아한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을 계속 코너로 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담과의 통화 녹취록 영상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지금 자 보세요. 첫 번째부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담과의 녹취록이 왜 KBS에 갔느냐라는 것도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마담한테 협박받아서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마담이 갖고 있는 영상 자료라는 것이 수사에 사용됐던 자료 아닌가요? 좀 그런 추정이 되는데. 그 영상 자체도 풀 영상이 아니고 편집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과의 전쟁 한 2년쯤 됐잖아요. 성과 내기 하는 거죠. 무리하게 강압 수사하고 언론과의 협작을 통해서 한 훌륭한 배우를 코너에 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유서 보도 또 TV조선. 유서 보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자 유서라는 게 유가족들이 경찰한테 요청을 합니다. 유서를 공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TV조선이 유서를 공개했어요. TV조선은 이 유서를 어디서 구했냐는 거야. 가족이 주지는 절대 안 했을 거고요. 당연하죠. 가족은 경찰에 가서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수사기관 쪽에서 이 유서가 흘러나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네이버에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검색해 보십시오. 이성균 유서, TV조선 유서. 제가 얼핏 보니까 80건 이상이 지금 나와요. 헐. 그 내용조차. 네. 가족이 비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TV조선을 알게 되었고 그럼 중간에 수사 과정에서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모든 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흘려버리잖아요. 그렇죠. 피해 사진 공표. 그리고 저기 KBS에서 보도한 그 마담 이야기도 결국은 이 마담과의 뭐 어떤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약 수사가 본질인데 마약 수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생활로 이제 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거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버린 건데 이 과연 KBS와 TV조선의 보도는 정당한가라는 것과 그 자료와 근거들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연관성은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가보질 못했는데요. 장례식장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가신 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있고 해서. 지금 한국의 영화 배우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과정을 보니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윤석열차 사건이랑 똑같거든요. 문화예술 탄압하고 네. 자기 재가를 물게 하고 자기 통제를 하게 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이 개입해야 돼요. 지금 몇몇한 위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인천경찰청장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정치권이 개입해서 결국은 이게 경찰이니까 행안위, 그다음에 검찰 관련성이 있으니까 법사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개입이 돼야 돼요. 이거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탑 배우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그 대형 사건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거든요. SNS상에서. 저는 그래서 그 논평은 뭡니까 지금? 예, 우리 더민주정부혁신회의에서 어제 그거 좀 요약해서 한번 좀 읽어주시죠. 논평인데요.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예, 이성균 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피해사실 공표죄 처벌을 위해 특검을 제안한다. 저희가 이렇게. 특검을 제안한다. 예, 네. 이것도 특검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의 검사들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 공포 범죄에 의한 희생자죠. 이거 지금 형법 제 126조 위반이잖아요. 헌법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경찰청 훈령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공포죄를 수시로 범하고도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판례가 없었다는 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검경. 피해 사실 공표는 검경에 의한 사적인 처벌로 심각한 인권 침해다. 그냥 사적인 처벌이에요.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요리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왔어요. 마약했다는 증거가 안 나왔어요. 고 이성균 배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피해 사실 공표죄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2의 이성균, 제3의 이성균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검 청원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오늘 저 발인이 끝났으니까 아마 배우님들 중심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백 박사께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도 맞습니다. 문제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과잉이 될 수 있으니까 유가족들의 입장을 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유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백 박사가 또 문학의 인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윤석열차 할 때도 제가 그 당시 이제 관계자, 학교 선생님들이랑 통화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으로 몰고 가고 그때는 하나 학생을 거의 집안에만 있게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위의 가족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라고 정치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그거 하는 일이에요. 국가의 그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이 압박을 받을 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 시절에도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이 시위하면 제일 앞쪽에 서줬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전경들이 국회의원들을 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앞쪽. 그 당시에 YSDJ가 늘 제일 앞쪽에 섰던 거예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제일 앞자리에 혼자 앉아서 연주하는 거 봤잖아요.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정치인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멍청한 바보들이 의회주의를 의회에서 양당이 타협이나 보라. 이게 의회주의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의회주의의 뜻이 뭔가 하면요. 가두투쟁,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국회에 갖고 와서 해결해 주라는 뜻이 의회주의예요. 그래서 결국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스팔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의회주의예요. 제발 좀 그런 좀 의회주의의 본뜻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또 여기서 저는 정말 재밌는 게 여기서 바로 저희는 연상이 되잖아요. 이정석 검사. 그 천암의 마약. 그거 봐주기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이정석 검사의 천암 마약 의혹은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까? 그건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그 부인이 지금 증거자료를 제시를 하는데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이성균 배우는 마약 혐의 오히려 지금 협박 공갈죄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돈까지 좀 갈취가 된 상황인데 마약 하지도 않은 사람 검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가 인디안 기후제식 수사인 거예요. 그렇죠. 나올 때까지 한 거예요. 나올 때까지 어떤 사생활의 약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여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연예인들, 문화예술가인들은요 카메라를 받으면서 삽니다. 조명을 받으면서. 근데 이분들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게 연출된 장면에서 자기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의 박수를 이미지도 받고 좋고. 갈채도 받고. 근데 갑자기 연출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기의 생 모습이 그것도 범죄자의 이미지가 모습처럼 완전 파괴된 상태로. 그러면 그 문화의 순들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스스로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저기 기자들 없게 해달라. 그럼 기자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관련해서 언론운동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외국의 언론들도 이래요? 물어봤거든요. 물론 외국의 언론들도 타블로이드판이라든가 이 황색 언론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공중파라든가 종편, 이 레거시 언론들이 이런 짓을 안 한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레거시 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일보가 이 이성균 씨 건을 다루는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기사량 자체가. 없는 의혹을 만들어 간 거예요. 어떻게 유서를 공개합니까?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생각 못 합니까? 그 TV조선에 광고 그렇게 붙는 게 좋습니까? 조선이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제발. 아휴, 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백종원 박사가 이 가족들의 진위를 한번 파악한 이후에 저희가 좀 사회운동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균 배우님의 명복을 빕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의 이 몰지각한 행동과 국정 파탄으로 비상대책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비상 상황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586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고위원 중에 586을 비판했던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비대위원. 근데 민주당 586들이 대꾸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58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789로 가겠다.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력 교체. 근데 사실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세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586 때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586 비판을 못 하겠어. 네. 같은 또 싱크로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력 교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기본 사회도 그렇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에 대한 구조가 변경되고 있고 세피 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민주당에 있는 586 뭐 전체는 아닙니다. 예. 이제 기존에 있는 민주당 586 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지지를 또 못 받는 여러 지역구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자니 다음 총선이 걱정이 되고. 그럼 뭐 저기 지렁이도 아니고 꿈틀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을 하자니 한동훈과 맞서 싸우다 보면 또 일부 586 등 정체가 또 탄로가 날 것이고. 좀 저는 지금 한동훈이 조롱하고 저 멸시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따위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냥 참고 공천이나 받자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 자체가 참 우프다. 그렇게 살아왔던가 과연 본인들이 자랑하는 뭐 저도 뭐 말미에 같이 뭐 돌 하나 던졌습니다마는 민주화 운동의 대의라는 것이 이런 한동훈 따위에게 조롱과 모멸을 당하면서도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저는 학생운동 저도 한청년 출신이긴 하지만 학생운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은 군사정권과 맞섰고요. 그렇죠. 예. 네. 어떤 그게 이제 전 세대로 퍼지면서 촛불 시위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위 타입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혜택을 받으면서 본인들은 공부했잖아요. 예. 담 싸고 기 닦고 고시촌에서요. 이분들도 혜택을 받은 거죠. 그 역으로 보면. 그렇죠.
내가 학생 운동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 대한민국 역사상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를 일으켜낸 우리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 성과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당당함이 왜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586이 기득권이 됐다. 기득권이 됐다. 여기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지금 반발할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가 생긴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86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요. 윤석열 한동훈과 싸우세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존재하는 정당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역사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군사 독재와 싸웠다라는 것이 역사적 정당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검찰 독재와도 싸워야지만이 자신들이 정치를 계속하는 정당성이 획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싸울 거면은 다시 제대로 뭐 출마를 하시든지 하시고 윤석열 한동훈과 싸우지 않을 거면은 그냥 집에 가세요. 저도 여러분들께 조롱조롱 말씀드립니다. 안 싸울 거면 집에 가세요. 이끌어라. 그러지 못하면 떠나라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릴 것을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네. 또 일부는 못 싸우세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가결파도 있잖아요. 약 40명에 가까운 아직도 지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는데 기득권이 되면서 캐비넷에 들어갔다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을 못 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된 시작이에요, 이게? 저는 독도는 우리 땅 맞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눠지는 것들이 있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는 일체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제 정신교육 기본 교재를 만들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병자호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선의 패인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삼전도 구력 인조가 했던 독도 이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없어요. 예. 그리고 독도는 현재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의 영토가 아닌 것처럼 병사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재를 만든 거죠. 야, 그 말이 돼요, 그게 진짜? 지난 10월에 발행된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죠. 모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정당성 강화만을 언급하는 일본에 대한 치의적 행태를 우리 병사들에게, 우리 군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교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명박도 독도 갔어요. 이명박도. 그렇지. 이명박도 독도 갔어요. 선글라스 끼고 독도 갔어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더 나오게 폐수 처리하게 도와주더니 이제는 독도까지 반납하려고 하나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섬 반납한다고. 섬 반납. 섬 반납. 네. 야, 참 기가 찬다. 이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하는 게 일본의 전략이잖아요. 분쟁 지역에서 국제해양재판소. 일본 행성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일본의 태도를 우리가 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이 한다는 걸 왜 우리가 도와주냐 이 말이죠. 동의하고 우리 예산 들어가고. 이거는 또 장관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 해임 저는 뭐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또 재밌어요. 저는 이 정부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거거든요. 책임져야죠. 근데 대통령이 또 국방부 장관을 질책합니다. 아니 이거 보면 이거 아니면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친일 행각하니까 장관이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 이거 우리는 굳을 필요 없다, 회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다가 대통령이 또 질책을 하니까 바로 또 전량 회수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저 장관 해임해야 돼요. 해임 건의안 내야 돼요. 이 정도면. 분단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게
가르치는 교육 교재에 독도가 사라졌는데 자기 영토를 사라지게 한 거잖아. 네. 그건 헌법에 있는 영토 수호에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와 이런 걸 대통령이 사전에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자체가 기능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기능이 없다, 뭐 무능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조차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 이후에 다 무너지는 또 단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장관 해임 건의안 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거 좀 빨리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예요. 아마 이분이 문재인 정부였다면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또 이상한 짓을 또 했을지도 몰라요. 역으로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네.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택시 타고 왔는데 저는 이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손님들이 타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확히 또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왜 저렇게 친일 행위를 하느냐. 이건 이제 그 기사님 저희 내피셜입니다. 예. 혹시 대선 때 대선 자금으로 황색머니, 옐로우머니, 일본 그쪽 자본들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까지 의심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탑승객들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 부조화가 걸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인지 부조화가 걸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논리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보량은 부족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참 기가 차네. 알겠습니다. 독도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독도 명연설이 생각나네요. 정말 명연설이었는데 혹시 우리 준비되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독도 명연설 치면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저희가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일 정상을 할 때 그렇죠, 그렇죠. 해를 넘기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백종원 박사님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내년에 각오 한번 말씀하시죠. 네. 내년이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용띠입니다. 용띠인데 용띠의 기운이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매번 나오는데요. 올해만큼 다사다난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다사다난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야 됩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슬프게 이 분노에 가득 찬 감정 어떻게 할 겁니까? 집단 히스테리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용해에 여의주를 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이 국가가 같이 승천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용꼬리로 용산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도록 용꼬리로 세게 한번 때려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